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살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조사에 참여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연결해서 개선 방안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경기 소식, 이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올해 바뀌는 부동산 시장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울 현재 기온 영하 5.4도, 습도는 5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대구, 광주는 5도, 강릉 6도, 부산은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신조어 중에서 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시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여기서 지옥고 한 글자씩 따온 말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비유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에 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종로 9.1 고시원 참사 49제에서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만든 근본 원인으로 화재가 아니라 이처럼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거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PC방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인구가 3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같은 비주택 주거 실태를 조사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몸담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도시연구소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정책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앞서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이외에 거쳐, 그러니까 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이거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누고요. 예.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여관 여인수, 고시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예. 이 오피스텔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비주택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여관 여인수, 고시원 등에 사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실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서 기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통계청의 인구주택 충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주택 이외에 거쳐 거주자가 5만 가구였고요. 예. 그다음에 2010년에 13만 가구, 2015년에 39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조사도 했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와도 함께 비주택 실태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성격이 좀 달랐습니까?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비주택 조사는 인권 측면에서의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그 더 가난한 분들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 통계이다 보니까 전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면 비주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가장 가난한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조사를 직접 참여하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그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높은 속도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주거 문제가 해결된 건 맞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신주거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이렇게 쓰셨는데 신주거 난민.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 이런 신주거 난민이 굉장히 많고 또 열악하다고 느끼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주거 난민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이유는 예. 기존에는 이제 달동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빈곤이 가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북일고시원도 가보시면 청계천변에 있거든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알기 힘들어요.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나서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빈곤이 비가시적인 속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인 대응도 힘들어지고 혼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정말 보이지 않는 빈곤. 그래서 정책적 대응도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개인의 문제로 더 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주거 빈곤, 주거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본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림이라든지 노량진 같은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던 주거 형태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주택 총조사의 급격한 주택유예 거처의 증가가 사실 대부분이 고시원의 급격한 증가로 기인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75% 정도가 청년들이 거주하거든요.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저렴 주거가 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급격하게 멸실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고시원이 옛날처럼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머물던 곳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아닌 집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고시원이 되는 건데 그 고시원을 찾아가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누울 만큼은 됐습니까? 네, 간신히 눕고 이게 고시원이 지금 현행법상 책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습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상은 발 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발 위에 책상이 놓여 있는 그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올해 5월에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18년 5월에 유엔 주거권 특보가 우리나라를 방한하셨고 고시원 실태를 보시면서 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좁다. 네. 이런 곳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홈리스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창문이나 수도시설, 화장실 이런 거는 각자 있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써야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창문인데 외국은 왜 바깥으로 창문이 나 있지 않은 경우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창문이 있든지 없든지 이번에 북일고시원에서도 창문이 없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한 월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은 32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고 그리고 30만 원 미만인 고시원들도 있죠. 역시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처로 이런 고시원을 삼는 건데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이게 이제 고시원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고시원에 살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를 전전하시게 되는 젊은 청년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시원에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15년 넘게 고시원에 살면서 굉장히 체념하신 분들, 본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곳은 이곳이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 문제를 사회가
같이 풀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탓으로 돌리시면서 체념하신 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이제 의식주인데 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1,900개 되는 고시원 가운데 절반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원의 75%는 2030 세대 청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청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고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에 절반가량의 고시원이 있는 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죠. 전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수도권의 한 80% 정도 있습니다. 예. 그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다고 고시원에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령별로 좀 선택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요. 예. 그 요번에 국일고시원에서도 연령이 많은 분들 계셨지만 사실 30대 청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청년들은 대학가 인근의 고시원들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노년층들께서는 요번에 국일고시원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예. 이게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곳, 특히 작은 공간에서 지내본 사람일수록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특히 많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방음도 안 될 것이고요. 뭐 식사 공간, 뭐 세면 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창문조차 없고요. 주택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죠. 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부분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예. 방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서 쉬고 나서 이제 다시 아침을 시작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밥과 김치만 제공되고 해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실한 식사가 되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번 고시원을 살게 되면 머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고시원은 평균적으로 2.7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30대 미만에서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러니까 예. 1.7년인데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6년으로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간은 좀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이 30대의 비주택에 살다가 다 주택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비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느냐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거주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요. 예. 이제 60대를 보면 굉장히 오랜 장기간, 20년 가까이 고시원이나 이런 비주택을 전전하시면서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의 경우는 이런 비주택, 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폐쇄 조치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이 안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1999년에 화재로 2명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고 예. 그 뒤에 이제 5명 이상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모두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요.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시원을 가보면 한 층에 수십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규제는 거의 없거든요. 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또 현재 법제로서는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예견된 참사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네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고시원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준주거, 비주택에 대해서 거의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어디도 주무부처가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고시원의 주무부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이번에 조사할 때도 통계청이 주관이 된 건가요? 그러면?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새해 바뀌는 정책, 추가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주택계획 기타 거처를 주택계획 거처를 조사하고 10월 24일 날 2018년 10월 24일 날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주택계획 거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서 2019년부터 잘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약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상반기 중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요한 제도 개선 중에 하나는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가난한 분들이 가시는 곳인데요. 그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가장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즉시 지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은 좀 필요하실 때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다면 2019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도움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제도 개선이 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정부가. 예. 읍면동 동사무소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복지센터가 각 구청마다 있거든요. 예.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택계획 거처, 그러니까 비주택, 고시원에 대해서는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것들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정책 대상께서 잘 모르시니까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결국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정부가 정책이 있더라도 그게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없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SH, LH공사와 같은 사업시행기관 분들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있는 정책이 없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이런 비주택 가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이 전체를 전부 조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네, 그게 이제 표본 조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6,800가구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건 그 집에 가서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물론 조사원분들은 집에 가서 조사를 하신 거였지만 그 거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현재 고시원에 가서 이 고시원은 사람이 몇 명 사는데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가구 단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시원 단위의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예, 지금 최소 인간적으로 살려면은 공간 넓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네, 최저주거 기준이라고 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제곱미터의 면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14제곱미터 미만에 사는 고시원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14제곱미터 미만이고 좀 많은 분들이 6.5제곱미터, 2평도 안 되는 곳에 살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저희는 이 최저주거 기준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간과 인력, 여러 예산이 들겠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한 수준으로 좀 강도 높게 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주거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가장 아까 인상적인 분을 물어보셨는데,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면서 쪽방에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 분이세요. 그분이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쪽방에 사시다 보니까, 집에서는 화장실에 가실 수가 없어서, 지하철까지 그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한 분들의 주거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4일 50명의 사상자를 낸 백성역 지하 온수관 타열 사고의 관리 책임자 등 7명이 업무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고양 열수송관 현장 점검 담당 소장과 직원 2명이 사건 당일 눈으로 집안 균열 등을 점검했어야 하지만 수사 결과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는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과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9호선 4단계 연장에 따라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노선 개편은 지하철과의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45개 버스 노선과 광역 노선이 대상입니다. 강동구는 구 안에서 버스를 한 번 이상 갈아타지 않도록 개편할 계획이며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는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이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안내 표지판과 외벽 부착용 스티커를 나눠주고 오는 4월부터 구역 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길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꿈의 학교 2,000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60곳이 늘어난 곳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900곳과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800곳, 마중물 꿈의 학교 300곳 등입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이 참여합니다. 서울 시민 5명 가운데 3명은 가계 부채에 따른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빚이 있는 가구의 63%는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담보대출이 41%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밀린 자동차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체납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정차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206억 원에 이릅니다. 수원시는 체납자에게 3번 이상 잦은 납부를 안내했으나 내지 않아서 올해부터 예금 압류를 통해 채권 추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인천항 관련 업체들과 연계해서 2,7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항만공사는 일자리 매칭센터를 가동해서 항만 관련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물류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 그리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서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전문가, 청년위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되는 청년위원은 시정에 참여하고 주요 청년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절차를 모은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는 사업장 인사 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옥고. 과거에는 아마 달동네로 통칭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달동네 풍경과 사람을 다룬 드라마 서울의 달 OST 장철웅이 부른 서울 이곳은 띄워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시간에서는 올해 바뀌는 부동산 시장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초 뒤에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경기도가 올해 6,760여 원을 투입해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남윤수 경기도 교통정책과 교통정책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1월에 이제 출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교통공사 설립 목적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등 민선 7기 교통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광역교통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울러 경기도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광역교통기구가 없었습니다. 예. 이에 지하철, 버스, 택시 또는 경전철,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또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 새로운 그 준공영제 도입에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현 버스 운영 방식은 노선 사유화로 수익 중심 운영과 감차 및 노선 간 차량 재배치가 어려워 재정 투입 대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용자와 근로자 중심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형 노선 입찰제 시행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 시군 공모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해나갈 예정입니다. 노선권 확보 어려움이라든가 업체 담합 또는 대형 버스업체의 경쟁 입찰 유리, 또한 운수 종사자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업체 담합 방지 장치 강구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민선 6기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던 것들인데 이제 정리가 돼서 민선 7기에 이르러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투리 주차장 무료 개방 같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확보율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97%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 필요 주차장 확보율인 130%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예. 추천하는 도민 생활 환경 불만족 이유 1위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간 도 차원의 주차 정책이 미비하여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에 주차난을 완화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짜투리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예. 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또한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주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주차 문제는 뭐 어느 지역이나 참 골칫거리인데요. 특히 구도심의 경우는 더 심하죠. 이 부분 좀 상당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주차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서 버스 분야 같은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확충 방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7월부터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버스업체 대규모 운행 감축 등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버스 분야 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신규 운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통해 도내 양질의 운전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150% 증가한 2,000명의 교육 인원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둘째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의 노선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업체 통합 채용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가칭 운수 종사자 고용 장려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버스업체 인력 충원 및 근로조건 개선 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를 맞아서 경기 도민들이 조금 더 교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윤수 경기도 교통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너 이어갑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 바뀌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꼭 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보유세가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그리고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2주택자는 세율이 0.5%에서 2.7%로 인상됐고요. 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0.6%에서 3.2%로 한층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8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인상됐고요.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을 막아주던 150% 세부담 상한선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까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로 한층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2019년 새해부터는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비과세되었던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 본격 시행됩니다.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시 세액은 총 수익 금액 곱하기 1 필요 경비율 기본 공제 곱하기 14%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필요 경비율은 50%, 그리고 기본 공제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필요 경비율은 60%, 기본 공제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이나 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시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가 되고요. 세대원 가입도 허용하기로 됐죠? 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이 커졌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요즘 학업 때문에 30대 초중반을 취업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예.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또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또는 3년 이내의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하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든지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라면 가입 기간 내에 이자 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자도 높고 청약 기능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일부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에는 배우자 등 1세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함께 겸했을 때 양도세 9억 원 이하는 현재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요. 예.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조소일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제도 어떤 걸 알아두면 좋을까요?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또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내 계약 후에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시 계약 무효라든지 취소 또는 해지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이 강화됩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던 여신 규제죠. 이제 DSR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 지표를 지난해에 이제 1금융권인 금융권에 10월부터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 2월에는 상호금융업, 그리고 4월에는 보험업, 그리고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업 같은 이제 이금융권에도 순차 확대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보다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2019년 들어서 첫 월요일인데요. 즐거운 일주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원디렉션의 홈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